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탱크데이 논란으로 온 나라를 들썩였던 스타벅스가 사상 처음으로 전 매장 문을 닫고 역사 인식을 다잡았습니다. 누구든 역사를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천정부지 모르게 치솟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순식간에 하락하면서 여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민심을 잘 받아들이면 해결될 일인데 당내에서도 해석이 다르다 보니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AI로 창업을 돕겠다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는데 이 사업에 함께했던 AI 솔루션 업체가 1차 합격자 5,000명의 핵심 자료를 빼냈다고 합니다.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 이게 유출됐다니까 다 노출된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 신유만 기자가 사고 내용부터 먼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건 AI 창업 지원이었습니다. 3단계의 경연을 거치는 동안 도전자들에게는 자금과 또 선배들의 조언 그리고 인공지능 솔루션도 지원됩니다. 정보를 빼낸 것으로 지목된 곳은 사업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였습니다. 지난 15일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명의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그리고 심사평 등입니다. 유출 사실은 업체 홍보 메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참가자 이메일 주소로 AI 업체의 홍보 메일이 발송된 겁니다. 이 업체는 AI 기반 자동화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웹 크롤링 등의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기부는 비정상적인 API 호출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앱을 찾아가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특정한 정보를 찾는 데 활용되는 하나의 기법이다. 비슷한 보안 취약점은 한 달 전 이미 제보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1차 합격자는 API 호출을 통해 아이디어 목록과 팀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난달 7일 중기부에 경고했는데 실제 한 달 뒤 정보 유출로 이어진 겁니다. 정부가 믿고 맡긴 AI 업체가 정보 유출의 주체로 지목되면서 AI 지원 사업의 신뢰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유출 사실이 확인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초기부터 피해 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 유출에 거액의 과징금 정부가 물렸었죠. 이번 사태는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근길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정보 유출 사태의 주무부처 장관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정보 유출을 인지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70여 시간이 지난 18일에야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외부에는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중기부는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쿠팡 사태 때는 쿠팡이 초기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정보 유출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유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관리 부실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공개됐다는 식의 노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응당한 또 행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 보안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경각심이 있고 지금 그런 찰나에 또 벌어진 일이라 공서가 따로 없는 거죠. 기업을 제재하던 정부가 자신의 관리 부실에는 어떤 책임 기준을 적용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처럼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발표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5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 기간 동안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공개했습니다.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5%포인트 오른 49.7%였습니다. 해당 기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0%대로 조사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특히 전 세대 가운데 20대와 30대 지지율이 30%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정평가는 모두 60%를 넘었습니다. 중도층과 진보층 지지율의 낙폭도 컸습니다. 야당은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불거진 자산 격차 문제로 2030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만큼 실망하고 있다는 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점 많이 우려가 됩니다. 여권에서도 2030 지지율 이탈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도 청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권 내부 갈등에 따른 지지층 이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엄중하고 겸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지지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여권 전체에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당권 경쟁에 나선 주자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편의 쟁점인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비슷하게 밝혔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왜 그러는지 알려드립니다. 중국 출장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김민석 총리는 최근 당정 지지율의 동반 하락 책임을 사실상 당 지도부로 돌렸습니다. 더 넓고 깊게 노력을 하고 그 역할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때이다. 어제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한 데 이어 당의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으로 돌아가 지지율 회복과 국정 동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당권 도전도 공식화했습니다. 또 보안수사권 폐지에 소극적이라는 강성 지지층 비판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누차 그것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으로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했지만 당원들을 의식해 선명성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주말 내내 호남을 다닌 정청래 대표 역시 오전에 이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다. 오후엔 지지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안수사권은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연임 포기를 촉구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책임론 공방 우려가 있는 지방선거 백서 발간을 전당대회 뒤로 미뤘는데 과열되는 당권 경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국정 지지율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하락세를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정권 출범 1년을 넘겼다는 점에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청와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지지율 하락 속도 얼마나 빠른 겁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세입니다. 네. 수치상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처음 맞물린 시점이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취임 15개월 만이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19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달여밖에 걸리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본다면 이재명 정부 지지도 하락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선관위 부실 관리 사태 등으로 인한 2030 세대 민심 이탈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물론이고요. 여야의 생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진단이 다른데요. 먼저 청와대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몇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더 포용하고 개방적이어야 할 여당이 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럼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네, 지난 6.3 지방선거 때 전북이나 평택을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권 내 분열이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비호감으로 작동했다. 이런 판단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의 책임을 넘겼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곳곳을 살펴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듯 보입니다. 네. 야권은 선관위 논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세금 압박에 따른 전월세 매물 급감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정 기조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 참모 인사만 봐도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3실장과 또 정책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정책, 국정기조 변화 안 주겠다는 의지 분명히 한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특히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 등 본격적인 부동산 증세를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패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오히려 개혁을 안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네, 여권에서는 또 그런 해석이 나오죠. 이 한찬식 민정수석도 그렇고요. 오늘 새로 임명된 박지영 청와대 사법제도 비서관 역시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특히 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윤석열 특검 특검보였다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 등 여러 뒷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과 소통이 잘 되는 인사가 검찰개혁에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거다. 이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당에서는 강경파 의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도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푸념 섞인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중도층을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데 부동산 또 소위 검찰개혁 등에 있어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까지도 막아야 하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 줄곧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는데 이제 막 집권 2년 차를 시작하는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모든 게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대책이 나오는 건데 네. 제대로 짚고 있는지 아닌지 조금 더 있으면 더 알아볼 수 있겠죠. 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무박 2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최종 종전 협정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양국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 재개에 합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레바논 갈등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위급 협상 결과를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회담장에 들어선 벤스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ever before has the Iranian and American leadership met at such a high level. 하지만 공개 발언을 한 미국 측과 달리 이란 협상단은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고 기념 촬영도 생략했습니다. 곧장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은 18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합의문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공동 성명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양국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언제 어떤 의제를 두고 논의할지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해각서를 토대로 중재 과정을 감독할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양국 수석 대표는 이 위원회에 정기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레바논 내에서의 군사 충돌을 막는 기구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연락 채널을 만드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در حال برگزاری است موضوع لبنان بیش از همه مورد تاکید قرار گرفت و 1차 고위급 회담 결과에 이란은 석유 수출과 동결 자금 해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짧은 논의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중재국이 동석하는 형식의 4자 실무회담을 이번 주 내내 비르겐슈토크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첫 고위급 회담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측이 반발하면서 한때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힐 걸 우려해 최근 이틀 동안 120척이 넘는 선박들이 탈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물살을 가르며 이동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선박들의 해협 통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4 hours or yesterday, 67 ships wen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The day before it was 55 ships. 이틀 동안 1시간에 약 3척씩 좁은 해협을 빠져나온 셈입니다. 우리 선박 2척도 최근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닫힐지 몰라 선박들이 서둘러 탈출에 나선 겁니다. 실제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문제 삼아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했다고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스위스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을 막지 않는다면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이란 측이 반발하며 협상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중재국들의 노력으로 최종 종전협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여전히 최대 걸림돌입니다. נישאר ברצועת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ככל שיידרש כדי להגן על תושבי הצפון היקרים לנו. تمهيدا للانسحاب ببرنامج زمني سريع.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갈등 완화 기구에 이스라엘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전방 지역 요새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근데 최근엔 적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군사 분계선 수십 미터 앞까지 장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면서 방어 시설들까지 철거하기로 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접경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입니다. 임진강 너머로 북한이 새로 설치한 철책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대남 확성기와 북한군 감시초소도 눈에 들어옵니다. 제 뒤로는 북한 철책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철책과 지뢰지대를 구축하며 요새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북한 철책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8에서 90m 떨어진 곳까지 설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뢰 매설을 위해 수풀을 없애는 불모지 작업은 군사 분계선과 불과 5에서 10m 앞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시작된 요새화 작업이 군사 분계선 바로 앞까지 진행된 겁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내에선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전체를 무장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지만 우리 군은 오히려 군사 장애물 철거 등 접경 지역 규제 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보신 것처럼 남북 간 접경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오고 싶다고 밝힌 이들에 대해 정부가 1년 4개월 만에 송환 추진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경우엔 다 마무리가 되고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송환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런 사실을 밝힐 건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군 저격수 병사로 러우 전쟁에 참전했다 총상을 입고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26살 리모 씨. 리 씨와 또 다른 북한군 포로 백모 씨는 한국에 오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우리 민군 안에서 포로는 군주들이 나갔습니다. 무슨 난민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이후 정부는 포로들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말을 아껴왔습니다. 정부는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북한과 러시아의 반발 등을 의식한 걸로 해석됐는데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다음 주 방한하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6월 30일에는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른 외교당국자는 우크라이나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은밀히 진행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는데 논의 중인 내용을 먼저 공개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러시아나 북한은 이런 조치를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포로 확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포로를 지속적으로 교환해왔지만 북한군 포로 2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파 집회가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 불법 행위 36건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거 지원 업무를 했던 투표관리관 8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 상황 이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8일 송파 개표소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핸드볼 경기장에서 나오는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의 소지품을 수색합니다. 지난 16일엔 성조기를 두른 여성이 국가대표 선수의 장비를 꺼내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송파 집회 관련 불법 행위 36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육회 관계자 출입을 막고 취재진을 방해한 경우가 5건, 경찰을 때리거나 모욕한 혐의 8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 23건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대한체육회 측의 경기장 재진입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수보는 오늘 투표관리관 8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합수보는 지자체 공무원들인 투표관리관들을 상대로 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의 대응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합수보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이 몰디브 등 해외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 역시 고발이 접수돼 수사 대상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장의 출석 확인에 답합니다. 피고인들 출석하셨고요. 직업, 등록 기준지 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문건을 법무부에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박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사건 수사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는 공소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이 내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강제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립니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로 출석한 건데 취재진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교인들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키셨습니까?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은 합수본 조사에서 이만희 총회장 지시로 신도들을 가입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합수본은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95살이란 고령의 나이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수본 측은 이 총회장이 고령이지만 구금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신천지 2인자로 불린 총무 고모 씨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여성의 차 안에는 8살과 6살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다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앞뒤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도로 위엔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입니다.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방향을 바꿔 역주행하다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고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인데요. 운전석 앞부분은 완전히 부서졌고 바퀴까지 찢겨져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8살과 6살 난 딸들도 타고 있었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어디에서 얼마나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등 구체적인 음주 사실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 얘기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해봐야겠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여성을 입건하고 조만간 여성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최근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입니다. 드라마에서 묘사했던 학교 사이버 도박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자진 신고를 받았는데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자수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다 돈을 따자 신나서 몸을 흔듭니다. 화장실도 도박 게임에 빠진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도박에서 학생들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인데 현실도 크게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경찰이 지난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총 294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 48명이 무더기로 자수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평균 300만 원, 최고 6천만 원을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박 빚 문제로 어머니를 폭행한 15살 학생,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차량 털이를 한 학교 밖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한 도박이 결국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이렇게 걸게도 되고
자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8월까지 자진 신고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훈방 등을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합기도 대회에서 입상한 무도인들을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합기도 단체가 올린 시범 영상을 보면 이렇게 뽑아도 되나 싶습니다. 기를 이용해서 상대를 마비시킨다는 비과학적인 모습이 담겼는데 논란이 되자 경찰은 선발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남성이 팔을 위아래로 휘젓고 동그랗게 돌리다 남성 2명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손목을 잡힌 남성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허리가 꺾인 채 몸이 굳습니다.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민국 합기도 총협회가 올린 호신술 시범 영상입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경찰 4명을 특별 채용하는 무도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총협회가 지정한 기술을 쓰지 않을 경우 최하점으로 채점합니다. 시범 영상은 총협회 소속이 아닌 합기도인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좀 컸고요.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총협회 관계자는 호흡 비법 전수 목록이 10년 전에 우리에게 따로 들어왔다며 SNS에 올라오는 비판 글 등에 대해 형사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특채 대회에서 나온 기술은 시범 영상 속 모습과는 달랐다며 내년부터는 선발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SK하이닉스가 26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말고도 여러 사업을 거느리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SK하이닉스가 증시에서 더 탄력을 받은 겁니다. 서영일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방한 때도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과 치맥을 함께한 젠슨 왕 엔비디아 CEO. AI 호황 초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HBM을 공급해온 하이닉스와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SK Hynix has been NVIDIA's largest memory partner. SK Hynix will continue to be NVIDIA's largest memory partner. SK하이닉스는 오늘 5%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이 2,0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빠지면서 2,066조 원을 기록한 삼성전자를 제친 겁니다. 2000년 삼성전자가 KT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오른 지 25년 7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아직 삼성전자가 1위라는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전 등이 섞여 있는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가 순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 증시의 예탁 증서 ADR 상장이 임박하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실적과 주가의 민감도가 훨씬 크고요. 미국의 ADR 상장과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이후 과열된 열기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은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빚내서 투자하는 것, 이른바 비투가 됐던 투자자 사연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기 위해서 TV조선이 대형 증권사 10곳의 앱을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무려 9곳이 투자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증권사 앱에서 현금 거래를 선택했지만 미수, 즉 외상 거래가 체결돼 1,500만 원을 잃은 A씨. 현금 주머니면 맥시멈 들어갈 거고 초과가 되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문이 됐어요. 보도가 나가자 증권사들이 비투를 조장하고 있다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특정 증권사에만 해당하는 문제일까? 취재진이 직접 대형 증권사 10곳을 조사해봤더니 7곳이 미수 버튼이 있지만 무용 지물이었습니다. 미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내가 가진 돈을 초과해서 더 많은 수량이 체결된 겁니다. KB와 미래에셋, 한투, 삼성, 키움, 메리츠, 하나증권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신한과 NH는 현금 버튼을 눌러놓고 수량을 더 누르면
현금 체크박스가 해제되면서 미수가 체결됐습니다. 현금을 초과하는 거래를 시도할 때 거래 체결이 안 되는 곳은 토스증권뿐이었습니다. 증권사들은 미수 계좌를 튼 투자자들이 빠른 주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고창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빚을 져서 거래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죠. 보수적으로 선택을 해놓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감원은 미수를 포함해 B2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AI 워싱 들어보셨는지요? AI 기술을 쓰지 않았는데도 AI가 사용됐다며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홍보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홍보의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류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화장품으로 소개된 피부 보습제입니다. 인공지능 혁신으로 피부 탄력을 강화한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제품 설명서나 홍보 문구만으론 어떤 부분에 AI를 활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AI가? 잘 모르겠는데. AI가 얼굴을 추적해 자동으로 바람 방향을 맞춰준다는 선풍기는 조금씩만 움직입니다.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전문가들은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AI를 활용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늘고 있다며 AI 워싱 현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95년, 2005년 사이에 그때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이 되던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칩이 내장돼 있다는 차량용 방향제 가격이 16,000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AI 칩도 70만 원은 한다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불가능해요. 일단 단가가 안 맞아요. 그 정도 단가에서 칩을 넣었다 그러면 그 젠슨을 이미 넘어선 거죠. 방향제를 분해해보니 단순 회로만 있었고 AI 칩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칩밖에 없는데요? AI 칩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칩이 들어가면 안 되죠. 소비자 3명 중 2명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과장광고 단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AI가 활용됐다고 광고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조만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류태영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70살부터 무료로 이용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뜻밖입니다. 그 대신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무인 발매기에 신분증을 올려놓자 일회용 노인 우대권이 나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주어지는 서울 지하철 무료 탑승권입니다. 지하철 운영 적자와 세대 갈등 속에 급기야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일정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당시 반발했던 대한노인회가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70세 이상 고령층에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해달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 지역은 지하철 접근성이 아주 떨어져요. 대부분이 역 근처에서 노인들이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 무임승차 이용 금액 중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쓰는 비중은 연간 1,100억 원 수준. 서울시는 연령 기준을 높일 경우 절감되는 이 돈으로 고령층 버스 요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고령층 교통비 지원 기준 변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을 국회에서 했다가 1심에서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엔 공소가 기각된 부분까지 다투겠다고 했다가 유죄가 난 위증 혐의만 골라 항소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선고 직후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위증 관련해서는 당연히 항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소기각 나온 부분, 배심원들의 평의는 7대 0으로 다 무죄로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다툴 예정이고요. 유죄가 나온 위증은 물론 공소 기각된 직권남용 혐의까지 2심에서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법원에 제출된 항소장엔 위증죄만 담겼습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항소 실익이 없다는 계산과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첫 제동을 건 법원 판단을 수용한다는 명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소기각을 받으면은 항소할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겠죠. 이런 보도에서 한번 붙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도 박상현 검사 등 한쪽의 말만 듣고 내린 결정이라며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입니다. 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선고일로부터 7일인 항소 기간을 고려해 오는 27일까지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예전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당 대표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무죄 부분을 명분으로 조작 기소 특검이 그래서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전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연어 술 파티 증언 관련 기사가 인쇄된 손팻말을 들어올립니다. 교도관 진술에도 위증이 받아들여진 건 이상하다며 판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교도관들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항소심에선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의 조작 수사 본질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조작 기소 특검법에 찬성하십시오. 그래서 밝혀봅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이 공소 기각된 건 오히려 특검 사유란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엄호를 위해 만들어낸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려 2년 6개월 동안 국민을 희롱한 것입니다. 언론을 희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희롱한 것입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연 이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를 위한 당 특위는 술파티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현 검사 징계 철회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법사위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는 세탁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렇게 법사위원장직에 목을 메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소식 연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치를 보면 임대차 입법으로 전세 대란이 났던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그냥 눌러 앉는 경우가 2명당 1명꼴이 됐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 서울 흑석동의 이른바 초품화 단지. 지난달 전용 59제곱미터 전세가 8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1년간 오른 전세금만 1억 원대, 13% 넘게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물건들이 많이 매도가 됐잖아요. 매도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나와야 되잖아요. 가격이 더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귀해진 거죠.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22.5. 100보다 많으면 전세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2021년 2월과 비슷해졌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극심한 전세난을 겪었던 때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도 들어갈 매물도 있었고 또 월세 가격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월세도 오르고 매매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매매 수요도 동시에 일어나는.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이 이사보다는 보증금을 올려주고 기존 살던 집에 계속 머물려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월세 거래 중에서 갱신 계약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세대를 다 올리진 않아요.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산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도 지금 좀 계세요. 일부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고 수억 원씩 전세금을 올려주고도 눌러앉고 있습니다. 이사 안 가려고 하니까 그 금액에 거래가 된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집이.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임대시장의 공급 매물인 등록 임대주택의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전국의 스타벅스 매장 2,0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시간에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탱크데이 이벤트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전 직원이 역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매장 손님들이 짐을 챙겨 일어납니다. 직원들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창문 커튼을 내립니다. 평소라면 손님들이 붐빌 오후 시간대지만 매장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영업 종료를 모르고 찾아온 손님들도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립니다. And I was told that we'll be closing in 20 minutes time. Yes, at 3 p.m. all of the patrons, international, local, were all kicked out of the... 전국 스타벅스 매장이 동시에 조기 폐점했습니다. 1999년 국내 1호점 개점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불거진 탱크데이 텀블러 행사 논란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전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뭐지 했던 분위기였다가 힘든 거는 아니니까 그냥 뭐 듣자, 손해 아니니까. 일부 고객은 뒤늦게라도 수습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장사 잘 될 시간에 이렇게 문 닫으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정용진 회장과 이마트 부분 경영진도 오는 24일 역사인식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한 해당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벅스는 앞으로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민감도 검증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전을 위해 멕시코 몬테레이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은 뜨겁게 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선 찜 통더위를 이겨내는 게 대표팀의 과제입니다.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현지 경찰의 경호 속에 선수단 버스가 도착하자 함성이 쏟아집니다. 교민 100여 명은 몬테레이에 입성한 태극 전사들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오전 훈련을 소화하고 비행길에 오른 선수들은 피로도 잊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가벼운 인사로 응원에 화답합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보게 돼서 너무 감격적이었고요. 몬테레이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32강이 아니라 16강, 8강까지도 생각하고요. 과달라하라에서 650km 떨어진 몬테레이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입니다. 해발 540m에 위치해 고지대의 부담은 지웠지만 평균 기온 3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새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16개 도시 중 몬테레이는 두 번째로 더운 곳입니다. 대표팀이 도착한 현지 시간 21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2도로 과달라하라에 비해 10도 높았습니다. 몬테레이가 1년 중에 한 8개월은 많이 더운 곳이거든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한 4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습도까지 높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은 체력 싸움이 됐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곧바로 비공개 훈련에 돌입하며 32강 진출 도전에 박차를 가합니다. 몬테레이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아프리카 국가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브라질, 포르투갈 같은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돌풍의 최대 주인공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카보베르데가 전통의 강호 우루과이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앞서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우승 후보 영순이 스페인과 비겼는데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Now it gives people hope. The young generation, that's possible if you work hard, if you are persistent. 서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의 인구는 52만 명. 서울 강서구나 강남구 주민수보다 적습니다. 척박한 환경 때문에 고향을 떠난 이민자가 많아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 제재 국가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선수 가족들마저 경기장에 오지 못했는데 40살의 골키퍼 보지니아가 일약 스타덤에 oru며 미 당국이 특별히 비자를 발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Ogni ufficio entra naquele campo, naquele baliza, principalmente, vou fazer tudo que é bom, que é lindo, minha menina.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콩고와 모로코, 이집트는 각각 포르투갈과 브라질, 벨기에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폭염과 고지대라는 북중미의 환경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민자 선수들의 역할도 큰데 콩고는 전체 선수단 26명 중 20명이 유럽에서 태어나 축구 선수가 됐고 모로코 선수들도 19명이 유럽에서 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겉으로 보는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집니다.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A golden mole. It's totally blind. Instead, it has superb hearing. 황금 두더지는 자기 몸을 땅속에 완전히 숨깁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밤이 돼서야 움직이죠. 은폐의 달인입니다. 인간도 자신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다만 동물과 달리 법과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책임도 져야죠. 공직자라면 더욱 그래야 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한번 보시죠. 2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진술을 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희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술도 가져왔고 회덮밥의 연어에다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주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증언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열흘 동안 배심원 7명이 치열하게 기록을 검토해 다수가 유죄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나타나면 날짜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심지어 술을 마셨다는 말까지 달라졌습니다. 이런 허술한 증언을 근거로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며 공세를 폈었죠. 국정조사는 기본이고 공소 취소 권한까지 갖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내건 핵심 근거가 거부됐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뭘까요? 부적절했던 거짓, 선동적 주장을 차분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불리한 판결에는 늘 눈 감고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옳은 건지 많은 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아바디는 1684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일부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무서울 만큼 냉정하게 여야 모두에게 경고장을 줬습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집단 지성인데요. 민주당의 앞으로를 이제 지켜볼 겁니다. 6월 22일 윤종호 앵커 칼럼, 지독한 우기기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5에서 최대 30mm, 제주에는 내일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서울은 자외선 지수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다시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